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9월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너무 매달 만나요? 우리 친구들이랑 3월, 4월, 또 6월, 7월, 9월, 그리고 이제 10월, 그리고 본수 11월까지 1년에 6번이 있는 모든 모의고사와 이제 대수능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사의 소나무 정선아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참 고생 많았습니다.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필적 확인란 우리 그 문구처럼 우리 친구들이 진짜 그 밝은 그 때가 본수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참 많이 긴장했어요. 9월 모평 때는 이렇게 막 진짜 급식을 먹지 않고 막 도시락을 막 준비하는 친구들도 예년에 있었고, 또 이제 실제 수능 고사장에는 이제 시계가 이렇게 딱 앞에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손목시계를 준비해 와서 또 훈련을 해보고 그런 참 많은 그 높은 긴장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연습을 합니다. 사실 그 모든 목적은 다 11월 본 수능을 위해서인데 오늘 동아시아사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꽤 늦은 시간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왔거든요. 뭐 50점 맞았어요. 48점 맞았어요. 47점 맞았어요. 저 오늘 조금 못 봤어요. 늘 50점 맞다가 오늘 한 개 틀렸어요. 막 되게 많은 사연 다 읽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마음 아프기도 한 사연도 있어. 선생님 저 오늘 몇 점 맞았는데 구모에서 그래서 저 어떡해요? 막 내지는 선생님 처음으로 50점을 찍었습니다. 여러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결국에 우리의 본 게임은 11월 본수다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총평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렸죠. 그 부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지금 내가 48이다, 47이다, 50이다, 등급컷이 얼마다 그것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총평에서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말씀드릴 것들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과서 4종 가지고 들어가요. 수능 출제진 가지고 들어갑니다. 교과서 4종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지와 오답지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 안 보고 안 돼요. 추석 연휴에 교과서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 곁에 둬야 됩니다. 4종을 다 봐라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 교과서 봐야 돼요. 교과서, 수특, 수완 이건 필수템이에요. 자꾸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해요. 교과서 4종에 있는 거 언제 계속 우리가 이거 다 4종에 있다. 이거 여러분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안 나왔지만 할 수 있다. 진짜 언젠가 수능의 바타비아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물라카 점령처럼 과달카날 전투 나올 수 있어요. 고소번화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갈 텐데 쉬운 거 빨리빨리 넘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것들 그리고 벌써 이제 지금 오답률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꼼꼼하게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오늘 고생한 나한테 격려 한번 하고 심호흡하고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올해 안 갑니다. 연계 문항인데 이거 어디서 연계되는지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수특 자료 플러스 9쪽에 보면 신석기 문화 그 지도 나오잖아요. 늘 그거예요. 오늘 딱 동사 시험 보기 전에 우리 학교 학생이 이제 청동기가 나올 때도 됐는데 하면서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신석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신석기가 나왔어요? 창장강 하류, 벽시 농기고 벼농사. 창장강 하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창장강 하류의 신석기, 허무드 문화죠. 허무드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 돼지 그림 토기, 혹은 뭐 벼 이삭이 그려져 있는 토기, 이거 다 4종에 나와 있는 토기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1번 열도의 조몬 토기, 그 다음에 이거는 랴오강의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홍산 토기, 이거는 황하강 중류의 양사오 문화를 대표하는 양사오 토기, 채도가 특징이죠. 5번 만주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수특 9페이지에 지금껏 5번째죠. 지금 모의고사 이 5번째에 계속해서 9쪽 아니면 10쪽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창장강 하류 위치도 확인, 허무드 문화, 돼지 그림 토기 대표적인 거 확인했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갑시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 가인물은요.
실제로 6월에도 출제가 됐어요. 시나리오로 나오든 화상석으로 나오든 이게 지금 구정이 포인트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다음 멘트 어떤 거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이거예요. 근데 앞에부터 좀 읽어볼까요? 이 화상석은 구정과 누구 황제에 대한, 결국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한 것인데, 구정은 뭐냐면 천자의 권력이 온 천하에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청동제기예요. 이때 만들어져서 전설 속에 문헌상의 왕조라고 하는, 문헌상의 왕조인 하 때 만들어졌다고 했고, 주나라가 멸망할 때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가라고 하는 황제, 어떤 사람?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썼고 육국을 통일한 이가 끝끝내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얻지 못했다더라. 우리가 구정을 모른다고 이걸 못 풀어요? 후한 때 만든 걸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육국을 통일한 전국 칠흥 중에 그 한 개의 나라였던 바로 진, 그리고 최초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진왕정이 결국엔 뭐가 된 거예요? 시황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가인물은 누구예요? 진시황제잖아. 그럼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 뭐가 있어요? 맨날 나오는 만리장성? 맨날 나오는 화폐, 문자, 도량형 통일? 그거 말고 조금 더 해줘야지. 분서경유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 9년제를 시행했다. 군국제 아니고요. 봉건제 아니고요. 9년제를 시행하였다. 예, 이거는 진시황제도 또 한나라 무제도 다 가능한 선지가 됩니다. 허나 지금 여기서 진시황제 정답 1번 가능하죠. 남비에서 정복하였다. 한나라 무제고요. 좌연왕 우연왕을 두고 통치하였다. 중요한 선지죠. 아주 중요한 선지죠. 흉노에 대해서 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사람 위만이고요. 히미코 여왕에게 친히 왜 왕의 칭호를 주었다.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위나라의 누구일까? 위나라의 황제 3세기다 라는 것만 사실 알아도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조예다, 뭐 조조의 손자다, 여기까지 몰라도 사실 가능합니다만 이게 3세기 위초고 할 때 그 위나라 황제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연계문항입니다. 이 문항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네. 나 이거 수안에서도 봤고 수특에서도 봤어. 얘들아, 이 문제는 수특 33페이지 자료 플러스에 보면 거란에 대한 설명 아래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그것과 수안에 보면 3단원에 이게 또 이제 19쪽에도 또 비슷한 형태의 것이 나와 있어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국가의 대외관계라고 하지만 이 나라가 어디인지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지 않을 거예요. 가의 야율덕광이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율화보기가 거란을 통일하였다. 야율덕광, 이것도 거란과 관련돼 있나? 설사 모른다 해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석경당을 대진 황제로 책봉하며 자신의 의관을 풀어 하사하였다. 그러자 석경당은 단을 쌓고 그날 하늘에 고한 뒤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유주, 계주, 탁주, 운주, 웅주 등의 16개의 주를 떼어서 가한테 줬대요. 이뿐만 아니라 비단 30만 필도 헌상하기로 했대요. 이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에 되게도 고마웠나 봐. 이 석경당이 뭐야? 후진을 건국할 때 이 거란이 원저한 대가로 뭐를 줬어요? 연운 16주. 이거는 모르면 진짜 수능 못 푸는 상황이죠. 936년에 이 연운 16주를 바로 석경당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거란한테 준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2개의 주를 나중에 후주가 다시 또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 연운 16주의 지역을 둘러싸고 송과 거란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후진을 건국한 석경당이 야율화보기, 야율덕강, 지금 이게 거란이거든? 결국엔 후진의 석경당이 거란에게 뭐 했다? 밭 떼어서 줬다. 가는 누구다? 거란이구나. 그러면 거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백등산에서 항고조를 포위한 건 흉노의 묵툭선우죠. 그쵸?
평성 백등산 전투 기억하셔야 되고요. 백강 전투에서 왜군과 격돌하였다. 왜군과 백제의 멸망한 이후에 백제의 사람들이 누구와 신라 당나라 연합군과 맞서 싸웠던 게 663년 백강 전투죠.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이거 누구라고? 그냥 몽골 하지 말고 몽골의 칭기스칸까지 가야 되고요. 송과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1004년 송과 거란 사이에 체결된 게 전연의 맹약이 되겠습니다. 형제관계 뺐고요. 송이 거란한테 세패를 바치기로 되었죠. 무르마치 막보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건 중국의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거란과 송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한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가 거란, 그 다음에 서하, 금, 몽골 나올 수 있는 그 3단원의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거든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거는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4번은요. 힌트가 대단히 많진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충분히 3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랬을 수 있어요. 이거 5단원 문제잖아요. 5단원 문제에서 이게 병자호란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모르지 않는데 이 문제를 가나로 이런 식으로 인물로 출제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나는 요게 여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인데 이게 6월 모평에도 출제가 됐었다. 6월 모평에도 병자호란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해? 그때도 힌트가 삼전도에서 항복인가? 아무튼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거야. 근데 여기서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웠어. 한강의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웠어. 굉장히 겁나게 이름이 긴 비석인데 사실은 이게 대청황제 공덕비라고 하는 비예요. 대청나라 황제의 공덕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사실 세운 비석의 내용일까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가는 병사를 보내어 나의 왕자와 궁빈 대신의 가소를 포로로 사로잡은 다음 뭇 장수들에게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포로가 된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가가 다다른 한강의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운다. 이 사람의 왕자야. 왕자는 우리 그냥 집에서 우리 왕자님 공주님 할 때 그릇 때 쓰는 게 아니잖아. 누구의 왕자야? 그럼 적어도 나는 누구야? 임금이야. 그럼 잘 봐. 가가 침략을 해서 병사를 보냈고 결국엔 전쟁을 했는데 나가 완전히 깨졌나 봐. 왜 그렇게 생각이 돼? 이 임금의 아들인 왕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대신의 가솔, 신하들의 그런 신하들 그리고 신하들의 가솔까지도 지금 포로로 갔고 결국엔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야.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나는 뭐 했다는 거야? 가한테 항복했다는 거고 전쟁에 졌다는 거야. 삼전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다른 한강의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워요. 이 삼전도가 뭐예요? 바로 인조가 항복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6월달 시험에는 이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고 그곳에 세운 비석이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공덕이 있어 라고 자화자찬하는 그 내용인 거야. 포로해하지 말라고 해서 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라는 내용인 거잖아.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뭐예요? 실제로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자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간 전쟁. 그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병자호란이에요. 이 병자호란은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약 45여일간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면서 끝이 났죠. 이때 쳐들어온 더 이상 우리는 후금이 아니야 청이야 라고 국호를 바꾸고 황제라고 칭했던 이 사람 누굽니까? 홍타이지죠. 청태종. 그리고 우리의 임금은 누구였어요? 그쵸. 정묘호란도 병자호란도 다 인조입니다. 그리고 인조와 인조의 아들이자 세자인 소현세자가 남한산성에 피신을 갖고 다른 사실 왕족이나 여러 신하들 또 일부는 강화도로 가고 이게 병자호란이잖아. 근데 결국엔 이때 이후에 어떻게 포로 소현세자도 복림대군도 청나라 심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거하잖아요.
그러면 인물 됐어요. 예. 후금을 건국한 사람은 홍타이지가 아니라 누르하치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이거는 1616년이고요. 이 전쟁은 후금에서 청으로 바뀐 1636년에 일어나 1637년에 끝이 나죠. 아담쉘가 교유한 사람은요. 인조가 아니라 소현세자죠.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한 9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기 직전에 바로 아담쉘가 교유합니다.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죠. 그리고 이거를 조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된 거죠. 인조는 홍타이지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합니까? 아니죠. 통신사는요, 에도 막부에 조선이 보낸 사절단을 얘기를 합니다. 인조는 홍타이지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합니까? 아니죠. 강홍립을 사루 전투에 파병한 건 1619년 인조 전에 광해군 때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군신관계. 그 얘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살짝 어려워할 수 있는데 힌트가 많지 않아서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웠다. 여기서 항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인데요. 묘지명을 통해 본 동아시아사. 실제로 부기가 얼마나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부기는 정말 필수템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부기를 낼 때 언제는 평성에서 어양으로 바뀐 거, 언제는 시나리오, 언제는 그 효 문제, 단독 문제로, 언제는 사파로, 이번에는 묘지명인 거예요. 자료는 헌안성 러양에서 출토된 원현준이라고 하는 자의 묘지명인데, 원현준, 이게 원이잖아요. 본래 탁발이에요. 효 문제도요. 원래 탁발괭이에요. 근데 원괭 이렇게 바꾼 거야. 근데 탁발이라고 하는 선비족의 성씨가 아니라 지금 뭔가 중국의 한족스러운 성으로 지금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평성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 나라가 한족의 언어와 한족의 풍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호한융합 정책의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오생이 말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호한융합 정책 나왔고 평성에서 러양 나왔고 그러면 늘 사실 인물도 물어볼 수 있죠. 효 문제도 물어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탁발 성씨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를 원으로 바꿨고 평성에서 러양으로 호한융합 부기 효 문제 때의 특징이지만 여기서 국가만 물어봤으니까 가국가 뭘로 가시면 돼요? 부기예요. 부기가 늘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정책. 정답. 근데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439년 5호 16국의 혼란을 뭐했다? 수습하였다. 이때는 물론 효 문제 때는 아니지. 하지만 부기 맞잖아요. 부기 4세기에서 6세기, 특히 5세기 439년 5호 16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4세기 고구려 얘기고요.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7에서 9세기. 일본에서 지금 파견한 거예요. 어디로? 당으로 사절단을요.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거는 전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잠깐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후한으로 넘어가죠. 맹한무국제를 운영하였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금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부기에 대한 거 5번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좀 참신하지만 여러분 부기라고 하는 본질을 찾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꽤 여러분들이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 가채점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요. 실제로 지금 연계 문제로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게 수트 42쪽의 4번 문제의 내용이랑 상당히 겹쳐. 그리고 이건 화봉공주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번의 송첸칸포와 당나라 태종 그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왕조를 물어봤는데요. 묻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의 전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참보가 누구냐면 토번 왕인 칸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칸포 하나 있잖아요. 송첸칸포. 근데 우선 이 참보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참보가 화가 났어요. 돌궐과 토요콘이 가해 공주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열받은 거야. 왜 나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된 거지. 돌궐과 토요콘도 가해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데 왜 나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금은보화과 표문까지 바치면서 구혼, 공개 구혼 이게 뭐야.
아, 나도 결혼할래요 이런 거야. 근데 가 왕조가 허락하지 않았어. 얼마 후 토본이 여러 차례 변경, 국경, 이 지역을 소란케 하자 가의 황제는 군대를 보내 몰아냈다. 이에 참보가 군사를 물리고 사죄하며 재차 청원하자 황제는 마지못해 공주를 처로 삼도록 허락하였다. 결론만 얘기하면 마지못해든 뭐가 됐건 뭐 공개 구혼이든 뭐 군대가 쳐들어가서였건 가 나라의 황제가 토본의 캄포한테 뭐 한 거예요? 화본공주 보낸 거예요. 실제로 토본의 송첸 캄포한테 누가? 당나라 태종이 화본공주로 보낸 공주의 이름이 제일 많이 출제된 문성공주예요. 지금 그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화본공주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조가 어디냐예요. 당나라 태종 때인데 실제로 당태종과 토본의 송첸캄포 시기에 화본공주가 갔던 아주 중요한 외교 관계에 대한 거는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때 당이라는 걸 물어보면 늘 정답지에 2015 교육과정 4종 교과서에서 당나라의 그 정복지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도호부를 늘 설치합니다. 뭐 육도호부, 뭐 안남도호부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당을 물어보면 늘 나오는 선지가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지로 바로 들어가죠. 장건을 서역에 파견한 건 한나라 무죄니까 아니고요.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한 거 당 맞고요. 왜 노국왕에게 금인을 주었다? 이거는 후한의 광무제죠. 1세기 때잖아. 그러니까 아니고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거 당나라 맞죠? 나당연합군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은과 리을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네, 4번으로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본공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익숙하고요. 여러분 당나라 자체를 이거를 통해서 구하는 문제도 2015 교육과정 바뀐 이후에 계속해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특의 83쪽 2번 문제와 여러분들이 좀 연계해서 충분히 내가 이 문제를 보고서 내가 수특을 막 찾았거든. 예, 실제로 UQ 문제가 나오고요. 그 앞에 정리된 거에도 보면 자료 플러스의 유황 얘기도 나오고요. 내가 류큐 설명하면서 류큐 왕국에 대한 제시 자료랑 키워드랑 정답지로 나올 수 있는 게 한 4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것도 조선시대에 그 사람이 이제 선비가 남긴 저서를 가지고 실제 근거해서 역할극 대본으로 만든 거지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 저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역관이 통역하는 사람이죠. 가의 사신과 베이징 객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먼 길을 왔어요? 그랬더니 바다 건너왔대요. 바다 건너왔고요. 다시 7천여리를 육로로 와서 올해 8월에 베이징에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 치안저우로 항구로 들어와서 베이징까지 온 거예요. 일본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 일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우린 일본과 다른 나라야. 확실한 건 보이죠? 일본 아니에요. 귀국과 일본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독자적인 왕국인 거죠. 1만열이 됩니다. 니네 땅에는 어떤 물자가 나? 거북이의 등껍데기 이게 나는 건가? 유황과 같은 것들이 납니다. 여러 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나하항을 통해서 교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힌트는 이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베이징이라고 하는 거, 중국의 베이징의 사신을 지금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중국의 사신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베이징으로 보냈어. 그리고 이 나라는 일본이 아니야. 근데 일본과 꽤 가까워. 그리고 이 나라의 아주 유명한 무역 항구로는 나하항이라는 게 있어. 이 나라는 어딜까? 류큐 왕국이에요. 류큐 왕국은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독자적인 왕국이에요. 이 나라가 출제가 되면요 늘 정답지가 사실은 그동안 뭘로 나왔느냐, 명과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뭐 번성하였다. 15에서 16세기 정도. 명의 해금 정책이 완화되기 전까지 뭐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이런 것들이 늘 출제가 됐었어요.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온다면 다른 문제에서는 얘들의 수도,
그러니까 도읍의 슈리성이라고 하는 것과 얘네들의 무역학, 나하항 이런 것들이 출제가 늘 되어왔던 키워드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슈리성은 출제되지 않고 나하항이 나오고 얘네들의 특산물 유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사신의 명나라에 조공무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고요. 그 횟수와 빈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를 점했던 나라고, 그래서 중개무역이 활발했는데, 명과의 조공무역, 이게 지금 무역의 형태죠. 사신 보내서 하는 그 무역의 형태죠. 그래서 중국 명나라의 생사 등을 수입했고요. 얘네들은 유황 같은 거 수출했고요. 그랬던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 류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슈인장을 발행하여 무역을 통제한 거, 에도 막부 때 1635년까지만 사실은 발행을 하죠. 공행을 둔 나라, 청입니다. 그렇죠. 광저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공행을 통해서 서양과 교역을 담당하게 했죠. 책문에서 계시와 후시 무역을 실시하였다. 조선 후기 결국엔 청과의 이 무역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카를 점령했다. 1511년 포르투갈이. 그리고 이 몰라카를 점령한 이후에 향신료 무역을 전개하죠. 그래서 류큐에 대한 설명 몇 번?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 5번이고요. 이것도 류큐에 대한 힌트가 나하항 정도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신이 베이징에 도착한 거, 일본이 아닌 거, 일본과 가까운 거, 그리고 유황, 나하항, 결정 힌트가 적긴 하지만 나오지 아니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특히 연계 문제로 수특에 보면 자료 플러스와 이 83쪽의 2번 문제 거의 지금 유사하게 지금 출제됐습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 문제가 아마 학생들도 그리고 출제진이나 검토진들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얘기했을 수 있고요. 선생님이 20세기 특히 1920년대 중국의 이 내용은 약정공략에서도 수능 완성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1926년부터 28년까지 있는 그 북벌은 우리 죽었다 깨나도 정리해야 된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설사 북벌을 아는 친구들이 처음에 한 3줄 정도까지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광저우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난징에 수도를 두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아이고 북벌이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북벌의 과정에 한국인 의용병들 얘기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허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괄호 친 부분 있죠. 혁명군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북벌의 과정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의용병들은 용감성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유명하였다. 그들은 가중, 장파쿠이의 철기군, 주페이더의 제3군 등에 가담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가를 위해 어디서 출발했어요? 남쪽의 광저우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혁명군이 지금 출발해서 수개월 만에 창장강 유역, 난징이니 상하이니 있는 그런 동네가 창장강 유역이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했고, 난징에 수도를 두고 1927년 국민정부를 어떻게 해요? 수립하죠. 누가요? 장제스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북벌을 완성한 게 어떤 의미예요?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군벌 세력을 몰아내고 1928년에 북벌을 완수하죠. 실제로 1926년에 출발해서 1928년에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북벌을 완수하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광저우에서 출발하죠. 이미 1924년에 제1차 국공합작이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콜라보 했어요. 1925년에 오상공 사건, 이거 선생님이 이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대로 가지고 좀 왔어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거 수특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1925년 오상공 운동으로 반제국주의 민주운동이 확산되면서 결국에는 이미 24년에 뭐 했어요? 국공합작 했잖아요. 그래서 으쌰으쌰 한 거예요. 반제, 반군벌 분위기 고조됐죠. 어디서 출발해요? 광저우에서 출발해서 북벌이 개시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혁명군이 남부지방 장악하고요. 그리고 창장강 유역까지 막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고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을 탄압합니다. 이건 대장정 상황의 그 탄압이 아니라요. 이 북벌 과정 중에요. 중국 공산당을 중국 국민당이 탄압해요. 이게 1927년 4월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국민당 장제스는 난징의 국민정부를 이제 수도를 정해버리고 다시 북벌을 개시해서 베이징까지 점령하면서 북벌을 완수한 게 1928년이에요.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일본은 막 산둥으로 출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전개 과정 1926년부터 28년 북벌의 전개 과정 가운데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 사이에 우리나라, 우리 그 당시 한반도로 따지자면 뭐 신간의 창설 이런 게 27년에 들어가겠지. 근데 북벌의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중국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1927년 4월 달에 4.12 쿠데타라고 해서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탄압하면서 결국에는 이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이게 이 상황에서 일어나요. 많이 넘어진 답지가 이건데 홍군이 대장정을 감행하여 예난에 도착하였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에요. 왜? 우리가 뉘앙스가 있거든. 아,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탄압해서 루이진에서 출발해서 예난까지 갔잖아. 루이진에서 34년에 출발해서 결국에는 대장정을 했잖아. 아,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30년대 상황이에요. 34년에 출발해서 우리가 뭐 35년, 36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죠. 한국광복군 창설 1940년이죠. 충칭에서. 제2차 국공합작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가 되겠죠. 조선혁명군이 중국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려면 적어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항일 감정이 완전히 극에 달했을 때 한중연합작전이 가능해지죠. 1930년대 전반기 상황입니다. 남만주 상황이고요. 영릉과 뭐 흥경성 전투 이런 것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가요?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죠. 이거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수원에서 또 강조했고요. 약정공략에서까지. 예, 이거는 어렵다, 틀린다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수능에 광저우에서 출발하는 북벌의 개시 선언문을 가지고 연표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죠. 9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이 그림은 강남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수저우의 소주를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이 그려진 이 시기 수저우는요. 수도와 강남을 잇는 수로교통의 이점 등을 이용해 물산 집산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수저우 별명이 뭐냐면 막 소비도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남 지역에 이 수저라고 하는 곳은 이 성세 자생도 고서본화도 이게 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번화한 수저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줘요. 상점도 심지어 선박도 상인들의 모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표시된 사람도 도시의 모습도 다 보여요. 실제로 여기 고서본화도 같은 경우에는 4종의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이게 다 시기가 특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사실은 않아요. 어느 황제 때다 이렇게 다 나오진 않습니다. 허나 교과서 4종에 다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게 실제로 그 17세기 이후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 2, 3종의 교과서에는 이게 뭐 청대 특정 어느 시기다 까지도 나옵니다. 확실한 거는 이 수특이나 이런 교재의 수조는요 명청 시대의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로 계속해서 우리가 6단원에서 배워왔다는 것이고요. 이 성세자생도 고서본화도는 그런 수저우의 번화함을 보여주는 이 청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수저우가 그렇게 잘 나가고 경제 도시로서 소비 도시로서 각광을 받는 그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내상이 일본상인가 교역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가 되니까 맞죠, 그쵸? 이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조선 후기의 내상은요 동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삼 이런 거를 일본에 팔았습니다, 그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발달하였다. 청해진 장보고예요. 장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통일신라 사람이잖아요. 9세기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야, 장보고 보고가 언제적 사람인데 2번이 우선 틀렸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은을 주로 사용하였다. 예, 청대의 지정은제 하잖아요. 가능하고요. 상킨 코타이 제도로 교통망이 정비되었다. 에도 막부 상황이죠. 예, 역시 가능하죠.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번성하였다. 예, 역시 에도 막부에 해당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다 돼요. 뭐만 아니에요? 9세기 청해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물어보든 문화를 물어보든 17에서 19세기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6단원에서 많이 연습이 됐을 거고요. 문화도 사실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10번 연계문항인데요. 예, 이 연계문항은요. 수특에도 나오고 수완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수완의 53쪽 3번 문제를 좀 연계해서 출제를 했습니다만 야, 자료를 참신한 거를 갖고 오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부와 천형은 상제와 예수로 보이고 진성주라고 자칭하는 그가 남녀평등과 청조타도를 내세우며 이 운동, 이 무브먼트를 이끌었대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봐도 상관없어요. 여기 나오는 천부와 천형이 결국에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제, 배상제외, 상제. 예,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본인을 예수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주장하고 있는 홍수전이요. 남녀평등과 청조타도를 내세우면서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전개한 이 운동이 바로 무엇이다 얘들아? 태평천국운동이다 라는 거예요. 이 태평천국운동은 홍수전이 크리스트교를 바탕으로 한 배상제외를 결성해서 난징을 중심으로 청왕조 타도와 평등사회 건설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근데 결국엔 누구한테 진압돼요? 한인관료, 청대지만 한인관료층, 이용장, 증극번 등 이들에 의해서 진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은 뭐예요? 태평천국운동이에요? 그러면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합니까? 폐번치현, 이건 메이지 정부의 폐번치현 1871년의 상황이니까 아니고요. 반외세를 주장하며 산둥성에서 시작된 거는 1899년 의화단 운동이 되겠죠. 이용장 등 한인관료층의 주도로 진압되었죠. 진압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증극번이나 이용장, 작년 육모 같은 형태의 문제로 예,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윌슨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 3.1운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수 있죠. 상하이 계약을 규정한 난징조약 체결의 원인이 된 건 제1차 아편전쟁으로 예, 청나라가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평천국운동에 대한 문제, 우리 태평천국운동이나 양모운동은 정말 틀리지 않기. 예,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체감 난도로 어렵다라고 한 문제들 중에는 조금 후순위에 있더라고요.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4단원 율령 문제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수특에도 수특 47페이지에도 율령이 쫙 나와 있고 수완 30쪽에도 쫙 나와 있고 예, 30쪽의 1번 문제랑 굉장히 사실 유사한데요. 아예 시기도 줬어요. 8세기의 동아시아 두 국가의 율령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율령은 각국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율령식을 운용하는 데 불편한 경우는 모두 보고하고 상서성에서 의논한 다음에 황제에게 아뢰라. 모든 현은 주에 속한다. 주는 상서성이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황제 밑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상서성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지방은 주현제로, 현은 주에 속하고 주는 상서성에 속한다. 가는 어딜까요? 예, 당나라겠죠. 8세기라고 했으니까 수점 당이 아니라 그냥 당이죠. 그쵸? 그럼 나를 보겠습니다. 태정관,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이 있고요. 태정 대신은 모든 이에게 모범이 돼야 된대요. 무릇 국사는 관할하는 군을 됐네요. 태정관, 이관 중에 하나죠. 신기관, 태정관을 중심으로 한 이관팔성제, 그리고 지방은 국군리 이렇게 들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일본이죠. 그리고 이 율령은 뭡니까? 다이오 율령. 언제 발표됐고요? 701년이죠. 그러면 나는 일본이고요. 가는 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당나라가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을 둡니까? 이거 다이오인력 얘기입니다. 아니죠. 유목민을 통치하는 북명관제를 실시했습니까? 당나라가 아니죠. 북명관제, 남명관제는 거란에 해당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상당히 중요한 선지죠. 맨날 나오죠. 이거 발해 교육기관만 주자감이라고 합니다. 관리선발의 독서 상품가를 활용합니까? 예, 이건 통일신라 원성왕 때 예, 경전의 독해 능력을 3등급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5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한번 볼까요? 1번이 당나라의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다. 견당사 보냅니다. 7에서 9세기 사이, 8세기니까 해당되죠. 견당사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뭐예요? 예, 5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12번도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웠어요. 사이식이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이게 특정이 안 되는 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꽤 제시 자료가 명확한 자료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가와 나는 잘 찾았대요. 근데 이 선지에서 정답지를 찾는 게 좀 어려웠지 가와 나가 헷갈리거나 여러분 간판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고 아니요. 너무 많이 반복했던 중요한 내용들인데 선지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거든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역시 우리 친구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럽을 모델로 근대화를 추진하여 의회를 개설한 일본은 이 의회를 개선한 의회가 1890년 제국의회예요.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동해에서 차르의 발트함들을 제압하였다. 동해해전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발트함들을 제압했어요. 이로써 의화단 진압을 계기로 만주에 주둔한 차르의 제국과 이게 러시아죠.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은 일본에 유리하게 종결되었다. 결국에는 발트 함대가 어느 나라 거게? 러시아 거야. 의화단 진압 이후에 만주에서 사실은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선 일으킨 전쟁이 러일 전쟁인데 1904년에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선 종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언제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종결이 된 1905년이 이 가의 끝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는요 1905년이에요. 러일 전쟁에서. 특히 1905년에 동해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일본이 이겨먹었다. 그 내용인 거잖아요. 나를 보겠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후베이성 우창에서요.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와, 어떻게 했어요? 진압하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 신군 내에 있던 혁명파들이 중심이 돼서요.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공화정을 주장해요. 입헌군주제 아니고 아예 만주족 정부인 청왕조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각국 정부의 엄정 중립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의 혁명이잖아. 우창 신군 봉기, 후베이성 우창 신군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는 혁명 세력들이 불을 땡긴 거고 그래서 결국엔 1912년 중화민국이 수립되잖아요. 지금 신의 혁명 상황입니다. 1905년부터 11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네, 꽤 촘촘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한번 같이 볼까요? 전주하약이 체결된 건 동학농민운동이잖아. 이 동학농민운동은 언제예요, 얘들아?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청일전쟁이 바로 결국에는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군 들어오고 일본군도 결국엔 들어오고 결국에는 청일전쟁 그 과보년이야. 전주하약은 바로 그 동학농민운동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죠. 대한국 국제가 선포된 건 대한제국에서겠지.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지는데 고종 황제가 대한국 국제를 선포함으로써 이 대황제에게 모든 권한 이런 것이 있음을 좀 얘기하고 있죠. 일본이 타이완을 할양받은 것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의 1895년이 되겠습니다. 랴오뚱반도는 다시 반환을 했지만 타이완은 할양을 받죠. 흠정헌법대강이 반포되었다. 이거 진짜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수칙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수트 97쪽 날계단에 보면 흠정헌법 대강이 뭔지 나오는데 흠정헌법이 뭔 말이냐면 황제가 발표한 거예요. 황제가 발표한 게 흠정헌법이에요. 황제가 제정한 헌법이 흠정헌법이고요. 대강은 뭐냐면 핵심 내용이에요. 흠정헌법 대강은요. 결국에는 황제가 이렇게
황제의 권한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포하는 건데 결국에는 황제가 반포하는 거니까 아직 청나라가 존재할 때인 거예요. 예. 황제가 발표하는 거예요. 황제가 제정한 거고요. 황제의 권한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포하고 있어요. 아직 청왕조가 존재하죠. 실제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청나라가 존재했을 때 나온 것이다. 대일본제국헌법, 대한국국제, 흠정헌법대강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같이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을 한 건 중화민국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가요? 1908년 요 사이식에 들어가는 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흠정헌법 대강 수특에 자료 플러스까지 다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특히 2015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3번 연계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요. 만약에 이거를 딱 요 시기에 한정해서 물어본다면 이게 1550년 내냐 언제냐 뭐 이걸 가지고 좀 더 고민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왕조로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타타르의 알탄칸이 침입을 했어요. 오이라트부, 타타르부 얘네들은 다 몽골 애들이에요.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실제로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됐지만 몽골족은 사실은 북쪽으로 축출돼서 거기서 자신들의 세력이 존재했는데 15세기에는 오이라트부가 좀 셌고 16세기에 타타르부가 상당히 센데 이 타타르부의 알탄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르렀고 방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알탄칸이 가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포위했어요. 베이징까지 포위하고 마을 마켓을 열라고 막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 155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로 때문에 결국에는 저 몽골 세력 때문에 명나라가 참 힘들었네 라는 거고요. 동남쪽에 위치한 푸저우 등의 푸젠 지역에서는 왜구가 소요를 일으켜요. 동남해안의 왜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척계강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격퇴했어요. 패퇴한 왜구들이 숨어 지내다가 결국에는 도망까지 갔대요. 남쪽에서는 뭐가 날린 거예요? 왜가 날린 거예요. 이 북로 남해 상황 15, 16세기인데 실제로 지금 타타르부 알탄칸 얘기가 나오니까 16세기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나 그게 중요해요? 북로 남해로 괴로워 죽겠는 가 왕조가 누구다라는 게 포인트가 돼버린 문제예요. 명이에요. 그럼 명나라는 1368년에 만들어서 1644년까지 가는 꽤 긴 왕조입니다. 가 왕조의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명대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삼계 등이 3번의 난을 일으킨 건 반청운동이잖아요. 청에 반대하면서 1673년부터 1681년 이거 누가 진압하는데? 강희제가 진압해. 일으켰다니까 이때겠죠. 17세기니까. 이거는 지금 청대예요. 명나라 멸망한 이후에 이때고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막부를 세웠다. 이 막부가 무슨 막부예요? 무로마치 막부 1336년 명나라 세워지기 전이죠. 쩌능다오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였다. 대월의 쩐 왕조의 쩌능다오가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여러 차례 대항을 합니다. 여진의 정벌하기에 별무반이 조직된 건 12세기 여진, 윤관 어느 왕조 때? 고려 왕조 때죠. 아니고요.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조청을 전해주었다. 이거는 제가 연도까지도 외우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린 거죠. 포르투갈 일본의 조청 전래 1543년 16세기 상황이고요. 가 왕조 시기에 해당하고요. 위에 제시자료의 시기랑도 사실은 굉장히 가깝죠. 정답 뭘로 갑니까? 5번 명대에 동아시아에 있었던 상황.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가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의 불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조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안 돼요. 틀릴 수 있는 문제와 틀려서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14번 이 연계의 문제는 어려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이 가 인물, 감지는 2015 교육과정에서도 그 전 교육과정에서도 4단원 유학과 불교에서 불교가 출제된다면 7세기 현장 스님과 8세기 감진, 9세기 앤닌 그리고 8세기 해초 정말 간판 스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니야 이거는 정말 틀리지 말자.
어렵다 그러면 막 속상할 것 같아.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매달 보여드렸어요. 매달. 진짜 매달. 감진. 이 8세기 때 나라시대고 쇼무천황 일본의 도다이사 당나라 승려인데 당에서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 가서 계율을 전파했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물이 활동한 시기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중국의 승려예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가는 국적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한 5번인가 도항에 실패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막 눈도 실명하고요. 그렇게 해서 66세인가에 도착을 해요. 753년에 일본에 도착하는데 정식으로 계율을 전했어요. 실제로 견당사로 간 그 일본의 승려들이 막 요청을 해요. 와달라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로 가서 계율을 전하고요. 이 계단을 설치하고요. 우리가 수계라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전에 물론 6세기에 이미 일본 열도의 불교가 전해졌죠. 한반도를 통해서. 그래서 믿고 있죠. 다만 이들의 그 갈급함은 뭐냐면 진짜 공식적으로 좀 정식으로 그 부처님의 그 불교를 믿는 자들이 지키는 그 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수받을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라이센스나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감진인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우여곡절 끝에 가. 그리고 이 사람은 약재의 냄새만 맡아도 이 약재가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의학과 이런 거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불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전하거든. 이때가 8세기야. 이때 일본의 천황이 쇼무천황이야. 이 쇼무천황은 중간에 이제 양위를 해서 이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쇼무천황은요 스스로 그 수계의식을 행해요. 네, 수계의식을 행해요. 본인이 불교에 귀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사실은 진짜 지금 불교에 이렇게 막 헌신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절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8세기 일본의 불교의 유행, 불교의 성행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다이사, 그리고 도다이사 대불, 그거 맨날 배우는 거잖아요. 쇼무천황, 감진, 8세기 도다이사. 각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의 많은 사찰을 만들었다더라. 이 동시대에는 통일신라에 8세기의 해초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잖아. 그러면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거 봐봐. 8세기니까 해초가 정답이거나 아니면 일본의 8세기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도다이사 대불이 그거 다 만들고 나서 막 승려 들어가고 축하 파티를 했다더라. 그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죠.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거 6세기 신라 상황입니다. 버풍왕 때죠. 달마가 선종을 창시해요. 남북조식이죠. 윈강석굴 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까? 이거 부기 때 얘기죠. 해자가 쇼토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쇼토크 태자. 수안에서도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었죠, 여러분. 해자 누굽니까? 고구려 승려인데요. 쇼토크 태자의 스승이 되었대요. 그럼 쇼토크 태자는 불교에 꽤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승려가 지금 자신의 선생님이에요. 이 쇼토크 태자가 7세기에 일본의 아스카 문화, 굉장히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요? 8세기 상황 물어보고 있잖아요. 8세기 상황. 이건 7세기고요. 이건 부기 때고요. 남북조 때고 이건 6세기 신라 상황이고 8세기 도다이사 창건도 결국에는 이 쇼무천황 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4번입니다. 요거 제대로 사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고구려 승려 해자, 쇼토쿠 태자, 8세기 도다이사, 감진, 해초, 7세기 현장, 9세기 엔닌, 장보고 다 출제가 됐었어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이불킥합니다. 이런 건 맞춥시다. 15번입니다. 가막부 시기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인데 이것도 수능 완성 풀 때 우리 보지 않았어요? 수안에 44쪽 2번 문제랑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의 문제인데 어느 막분지만 알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그림 해부도 이거 너무 적나라하지 않니? 근데 이 가 막부의 의학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거 뭐 스키타 겐파쿠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의학자 다치바나 난케이 사실은 출제진들도 계속 애를 쓸 거 아니야. 계속 헤이지로 장도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검토진과 출제자들인 거야. 참신한 자료 잘 구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는 의학자 다치바나 난케이가 아니라 난학에 관심이 많았고 나가사키를 통해서 전래된 서양 의학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부까지 실시한 뒤 해부도를 남긴 거예요. 스키타 겐파쿠의 해체 신서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런 서양 의학에 근거한 책들이잖아. 야, 이왕에 서양의 학문이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오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들, 자연과학이라던가 서양 의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이게 들어왔어? 나가사키를 통해서 이걸 뭐라고 한대? 난학이라고 한대. 그럼 결국엔 from 뭔 거야? 네덜란드야. 네덜란드를 통해서 나가사키에서 서양 의학 이게 어느 막부 때야? 에도 막부 때야. 야, 얘들아 기억나잖아. 에도 막부가 나가사키 대지마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잖아. 그러니까 만들었잖아. 조성했잖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원래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장사하려고 했는데 내양이 금지되면서 이거 비잖아. 그래서 히라도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을 1641년에 이전 설치하고 개시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오로지 서양 중에서는 네덜란드하고만 뭐예요? 교역을 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학문, 이걸 에도막부 시기에 난학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럼 에도막부 시기다라는 거 됐어요. 네덜란드, 난학 이런 걸 통해서 다 됐어요. 그렇다면 에도막부 시기 동아시아의 문화사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탈춤 등 공연 문화가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이게 판소리가 됐건 한글 소설이 됐건 다 정답으로 갈 수 있죠. 한자를 번영한 가나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가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에 더 많이 나오는 선지이긴 합니다만 가나가 많이 사용되었다. 뭐 우리가 헤이안 시대 사용되었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 나오죠. 얘가 아니고요. 헤이안 시대가 웬 말이에요. 해초가 왕호천 축국전의 저술하였다. 8세기라고 아까 바로 직전 문제에서 통일신라 우리 8세기 왕호천 축국전 그 다음에 8세기 감진 그때 배웠죠? 아니죠. 홍루몽 등 대중소설이 유행하였다. 홍루몽 청대 거예요. 그러면 기역 디귿 다 에도막부 시기랑 겹치는 조선 후기 청대. 기역 디귿이니까 정답 몇 번으로 가요?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사실 틀리지는 않는데 실제로 여기도 오답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다만 참신한 자료를 계속 내려고 하는 노력은 출제진들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뻔한 에도막부 맨날 나왔던 스키타 겐파쿠의 해체 신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데 이 의학자 이름 모르는 데가 아니라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를 잘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갈게요. 역시 이 인물도 애들이 4쪽에서 쉬운 거는 16번 뿐이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번 인물은요, 여러분 제가 수완에서도 18강, 19강에서 인물사 특강 이런 거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이 인물은 선생님이 따로 또 해드렸었어요. 누군지 보겠습니다. 강국건설의 도전과 과제, 가는 새로운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이 분투해야 될 목표를 우리나라를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분야에서 어떻게 현대화시키겠대요. 그래서 고도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문명을 가진 강국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농촌에서 사실상 인민공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가족농업으로 전환하고 생산과 처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농촌체제의 개혁을 추진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부문 현대화를 통해서 인민공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가족농업으로 전환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자율적으로요.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낸 덩샤오핑이 1978년에 4개 부문 현대화를 통해서 천명한 내용이 바로 이거의 핵심이에요.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면에 있어서 뭐를 하겠다? 개혁개방정책,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고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특
특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선전, 주하이 이런 곳에 경제 특구를 설치하죠. 이게 덩샤오핑이고요. 덩샤오핑으로 문제가 나오면 남순 강화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신헌법을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한 건 1972년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되겠죠.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반대파를 제거한 건 마오쩌둥입니다. 1966년부터 76년이고요. 마오쩌둥 죽은 이후에 덩샤오핑이 결국에는 그 이후에 중국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총통에 당선되어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었다. 2000년 타이완의 천수이벤, 민진당의 천수이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5년은 1993년에 그 비자민당 연립내각인 것은 알겠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긴 하는데 호소카와라고 해서 비자민당 연립내각, 결국에는 55년 체제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여기서는 읽어지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누구다? 덩샤오핑이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칙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살짝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속상해요. 한동안 한 2년 전쯤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가 사실 이 문제예요. 일본의 근대 학제와 관련을 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1868년 이후에 얘들아 봐봐. 징병도 하지. 그리고 세금도 의무로 걷지. 이거 다 의무야. 징병도 의무고. 그리고 1872년 근대학자를 발표하면서 소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요. 소학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를 갖게, 의무적으로 받게 한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칙령으로 뭘 발표한 거예요? 소학교령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했는데, 이 소학교를 이렇게 나눌 것이고 6세에서 14세,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부모는 이 교육을 받게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소학교가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능 특강에 132페이지에 그 1번 얘도 잠깐만 내가 지금 쪽수가 확인이 안 돼. 근데 이거 7단원에 얘들아 내가 이렇게 적어줄게. 수특에 내가 오늘도 보고 왔는데 수특의 7단원에 얘들아 근대 교육에 보면 일본 근대 학제라고 해놓고 괄호 열어놓고 소학교 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로 지금 이거를 규정한 거예요. 메이지 정부에서.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누구를 찾으라는 거냐? 일본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메이지 정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데, 일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보자는 거야. 동중서의 건의로 태학을 설치하였다? 좀 심하잖아. 이거 한나라 무죄고요. 그 다음에 국자감을 경사대학당으로 개편하였다? 청이죠. 1898년이고요. 천황의 통치권을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천황이니까 일본 맞죠?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 일본 거죠? 정답 3번 우선 가고요. 제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3개 항구를 개항했다? 베트남 응우의 왕조입니다. 1862년이고요. 지덕체를 강조하는 교육의 국조서를 공포하였다. 이것도 중요한데 1895년 고종이 직접 발표한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부국강병한 나라 만들 것이고, 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인재는 지덕체를 갖춘 인재다. 교육의 국조서가 교육을 강조하고 고종이 발표한 건 맞지만 소학교를 의무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거는 일본에 대한 설명. 정답 3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도 평가원에서 기출이 된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만남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라는 것인데요. 미국은 긴장 상태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밀리에 키신저, 작년 10월에 출제됐던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이 노벨상 문제로 해서 나왔어요. 파리 평화협정 이런 게 답이었고 그랬는데, 우선은 모른다 칩시다. 미국에서 키신저를 중국에 보냈어요. 그는 저원라이와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두 정상회담을 조율하면서, 그냥 가지 않겠죠. 합의했어요. 실제로 헨리 키신저가 중국에 가서 이런 걸 조율한 게 71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닉슨이 진짜 중국에 가요. 미국의 닉슨이 어딜 간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지금 마오쩌둥이 뭐라는 거예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만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언라인은 공식 오찬이 끝나자 닉슨을 곧바로 마오쩌둥의 서재로 안내해서 닉슨과 마오쩌둥 투샷이 가능한 거죠. 미국의 닉슨, 중국의 마오쩌둥. 이 두 보스가 만났어요. 언제요? 1972년. 어디에서요? 중국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연표에서 맨날 닉슨의 중국 방문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72년 중국 방문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탈 거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같은 해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정답 우선 니은 들어가고요.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하였다. 이게 1973년 바로 뭐예요? 파리 평화협정이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고요.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이죠. 전이고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호치민이 1945년 9월 달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상황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게 같은 해인데요. 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렇게 관계 개선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이랑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다? 예, 그렇지 않아요. 인과로 보더라도 여러분 니은, 예,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의 상황이 됩니다. 니은과 리을 정답 4번이 되겠네요. 19번으로 가기 전에 예, 다시 한번 이것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중국과 일본이 수교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이거는 실제 일본 병사의 기억과 관련된 그 저작이 있어요. 그 저작물에서 팩트에 근거해서 실제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한 참신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본 병사의 전쟁 기억에 참 1931년 만주 사변 발발을 청취했어요. 이렇게 끝에서. 그러다가 도쿄에 와서 이제 뭐를 경험했느냐인 거고 부산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와 여기까지 가요. 이틀 전 발표된 포츠담 선언의 기사를 읽었어요. 1945년이겠죠. 포츠담 선언의 내용이 뭐예요? 일본 너희 무조건 항복해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전쟁이 얼마 안 돼서 끝났잖아요. 바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본군이니까 3년간 포로 생활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고요. 여기서 소속 부대, 일본군 부대가 무장 해제당하고요. 예, 포로 생활로 일본으로 돌아가는 파란만장한 일본군 병사네요. 그렇죠.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만주사변 31년이고요. 포츠담 선언, 전쟁 끝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선언이죠.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과 일본이 이제 패망한 이후에 영토를 규정한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 시기인 거잖아. 도쿄는 어쨌건 이 루트상 이 화살표대로 가니까 도쿄에서 이 사람이 31년에서 45년 사이에 이건 실제 있었던 상황이겠지만 어쨌건 요 사이 시기 1931년부터 1945년 일본의 그 대륙 침략 전쟁의 그 과정 엄청난 그 과정 속에서 어딘가에 해당하면 우리는 문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 반포 1938년. 이건 한국사에도 동아시아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에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에 총동원한다라고 발표한 게 국가총동원법이죠. 아주아치네는 1907년입니다. 반제국주의 도쿄이고요. 도쿄는 맞지만 1907년 상황이죠. 일본군의 과달카날 섬 철수 소식을 접함. 요거 수능 개념 때도 수능 특강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과달카날 섬 요 전투, 과달카날 전투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4종의 교과서에 다 나와요. 어디에 어떻게 나오느냐?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42년에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군이 전세를 뒤집죠. 그러면서 미드웨이 해전과 42년에서 43년까지 있었던 과달카날 전투, 특히 43년에 여기서 일본군이 철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면서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전투를 계기로 좀 확 뒤집어지는 거야, 태평양 전쟁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4종의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건데 미드웨이 해전은 나온 적이 있어요. 42년.
과달카날 섬 철수는 43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것도 이 사이 시기에 들어가죠. 태평양전쟁 시기에 있었던 42년에서 43년까지의 과달카날 전투, 거기서 일본군이 철수한 건 43년, 태평양전쟁 사이 시기 안에 들어가는 거. 기억과 디귿 정답 2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파리강화회의 대표단. 파리강화회의는 1919년부터 20년인데 대표단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니까 어쨌건 이건 1919년에 시작된 회의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요 사이 시기에 일본의 대륙 침략 전쟁,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패망 직전 상황까지 요 사이 시기에 들어가는 거 기억과 디귿 2번이에요. 어려울 수 있으나 미드웨이 해전 얘기하면서 과달카날 전투 수계 수특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처음 아마 과달카날 전투 출제됐을 텐데 교과서 4정에는 다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지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꼭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허나 다른 것들을 오답을 지워서라도 정답은 사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주사변이 시작점으로 나와 있고요. 포츠담 회담이 나와 있죠. 지금 봐봐. 태평양 전쟁 발발했지.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전투, 과달카날 전투에서 일본군 패하고 철수 43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다 가능하잖아. 국가총동원법. 이거 어디서 했던 거야? 수원에서도 했고 약종국약에서도 했던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만만치 않은데요.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고 진짜 메인 중에 메인 문제고 수특과 수완에서 이것과 관련된 근거를 찾아라 가면 3, 4개씩 찾을 수 있어요. 연계 문제고요. 수완 70쪽에 1번을 연계한 건데 수특에도 이거 정말 많이 나왔고요. 평가원에서 정말 많이 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8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그냥 아예 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인식이 엄숙히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의 정권대사 요시다 수상은 식장에서 각국 대표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는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3국의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가조약에서 서명하지 않은 3개의 나라가 사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정부는 이 가라고 하는 조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어요. 특히 이 조약은요, 6.25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죠. 그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고요. 미국이 주도해버린 거예요. 말로는 일본의 영토 문제 해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미국은 이거를 통해서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거점으로 삼고 오구오구오구오구 일본인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선지에서 낚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본의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 맨날 나오던 게 이거였어요. 6.25 전쟁 중이었던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는데 일본이 전쟁을 했던 연합국 수많은 나라들과 결국에는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 매듭을 짓는 거야. 중국과 한국 등 피해 당사국 참석이 배제됐으니까 당연히 중국의 반발이 컸고 우리도 사실은 제일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참석을 못했잖아. 소련을 비롯한 3개의 나라 서명 거부 여기 나오지. 이거 다 수특에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 수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수능 개념. 근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이 뭐야? 일본이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지. 주권국가로 화려하게 회복됐지. 그리고 미일 안전보장조약, 미일 안보조약이지. 같은 날 이게 체결되면서 어떻게 같은 날 맺어진 조약으로 이제 미군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주둔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동아시아의 반공의 거점으로 이쪽에서는 6.25 전쟁 한창이고 하니까 동아시아 반공 기준으로 일본 오구오구오구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한번 볼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 것도 아는데 틀렸어요. 왜? 선지가 만만치 않아서요. 5번부터 한번 볼게요.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날 조인되었어요. 이거 같은 날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여러 차례 수능 개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맞고요.
일본의 주권 승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3번, 한국 초청 못 받았어요. 중국도 초청 못 받았어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다 못 받았어요.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이후에 체결되었다. 경찰 예비대가 1950년 8월이에요. 우리 6.25 전쟁 터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일본의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 창설시켰어요. 근데 실제로 언제예요? 1951년 9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친구들이 일본에서 틀려버리느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거든요. 일본의 전쟁 포기 조항이 명시된 건요, 1946년에 제정된 신헌법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래서 패했던 일본, 너희는 영원히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전쟁을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너희는 군대도 보유하면 안 돼. 해군이고 육군이고 간에 하여간 너희는 군대도 보유하지 마. 이게 신헌법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신헌법이고 6.25 전쟁 중도 아니고 이거는, 그치? 이거는 바로 무엇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안다 해도 이게 선지가 만만치 않았을 수 있으나 언제까지 틀릴 거냔 말이야.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9단원에 가면 수특의 수안에 진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말도 못하게 나와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필수템입니다. 오늘 만약에 틀렸으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영원히 틀리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수능날 맞으면 돼요. 괜찮아요. 오늘 다른 과목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탐들이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얘기를 친구들이 좀 하더라고요. 동아시아사는 사실 출제자나 검토자, 교사들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 아주 어려운 시험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구모의 다른 사탐, 뭐 세계사나 이런 난도들과 좀 비교하자면 동사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힌트가 적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결정적인 힌트가 있기는 하나 적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병자호란 문제처럼 많이 나왔고 많이 출제됐고 분명히 기시감은 있고 이게 뭔지도 알겠는데 선지를 찾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힌트가 적어서 이거를 놓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아니면 과달카날 전투, 아니면 류큐 같은 경우엔 나항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출제되거나 아니면 힌트가 적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막 킬러 문제가 막 드글드글하고 막 그래 당해봐라 막 그래 막 이렇지는 사실 않았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등급 컷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47이냐 48이냐 50점 만점 컷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틀리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수특이나 수완에서 언젠가 봤던 문제로 혹시 기억이 나거나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뭘 올려드렸냐면 수특 몇 단원에 무슨 내용인지 강 제목을 적어드렸어요. 몇 단원, 1단원에서 10단원 중에 이게 몇 단원 문제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10월달 학력평가, 11월 본수까지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